평화에 관해서 논의하시고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나라 안팎에서 오신 여러 귀빈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직접 이 강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회담 때문에 제가 지금 평양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제 글을 논문을 읽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 논문에 담긴 뜻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세기는 서방 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들불처럼 번져갔던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서방의 과학기술을 단시일에 학습한 일본은 19세기 말 마침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주의는 동양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앞세웠으나 실제로는 대만을 식민지로 삼켰습니다. 그 기세로 일본은 한반도마저 강점하려고 했지만은 당시 러시아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일본은 그래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해양 세력인 미국이 직간접으로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이죠. 러일 전쟁 끝나기 2개월 전인 1905년 7월에 이른바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양평화를 갈망했던 모든 평화 세력을 실망시켰고 분노케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미국의 비율빈 식민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해주는 대가로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일 두 해양 세력의 결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 1910년 무자비한 일본 군부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립과 광복의 등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밑으로부터 평화 정신으로 항일 혁명 운동에 앞섰습니다. 3.1 정신은 바로 2년 전 러시아에서 터져나온 폭력적 볼셰비키 계급혁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비폭력 적극 저항 운동이었기에 그 속에는 공공성과 감동성과 변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에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망명정부가 세워졌는데 임시정부의 국가지표로 민주공화제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우리 민족의 비폭력 평화정신, 민주정신에 감동했기에 당시 세계적 시선으로 존경받던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비폭력 저항을 받게 되자 잠시 무단 통치를 접고 문화 통치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와 중국 대륙의 침략을 가속화하면서 우리 민족을 총체적으로 그전보다 무자비하게 억압했습니다. 언어와 가족의 성마저 박탈했고 종교 신앙도 탄압했습니다. 경제적 수탈은 말할 것 없이 강화했습니다. 1941년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 기간 우리 민족을 더욱 가혹하게 옥죄었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징용의 대상이 되었고 일본 유학생들은 강제 징집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군 위안부로 징발되어 성노예로 갖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해방되어야죠. 광복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족의 해방과 강복의 기쁨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족 분단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더 고통스럽게 죄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같은 모순과 비극은 당시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대륙 패권 국가인 소련을 철저하게 견제 봉쇄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던 소련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실을 확인한 뒤에 종전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즉각 대일 선전 복원을 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소련군은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매우 당황해서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소련군을 어느 지역에서 중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매우 짧은 시간에, 학자에 따라서 이것을 20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몇 초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38선이 우리 조국의 반으로 분단시키고 말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그해 9월 9일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은 이 분단된 영토를 국가 간의 분단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국가 분단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민족 상자는 필연적 결과라고 염려했던 애국지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극을 예감했던 백범 김구와 우사 김규식 선생은 결사적으로 이 국가 분단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분단이 이렇게 확정되면서 민족 상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은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양 1948년 봄 평양 그 회의 끝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38선을 보고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38선을 벽에 삼아 여기 배우고 죽더라도 국가 분단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 했지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민족 상잔 중에 이것은 이제 6.25가 한국 전쟁이 이 두 어른이 북한을 다녀온 후 2년도 안 돼서 터졌지요. 이런 처참한 민족 상잔 중에서 미국은 소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적 규범 속에서 견제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성급하게 추진했습니다. 그게 1952년입니다. 소련을 보다 힘있게 견제 봉쇄하기 위해 최강 해양 세력인 미국은 전범국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 징벌을 완화했습니다. 장차 소련 견제 봉쇄의 같은 해양 국가인 일본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일본을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조약에 체결을 서둘렀죠. 그 결과 제1급 전범자 중 주요 인사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일본 정치의 거목으로 행세했습니다. 우리는 분단되고 전범 국가인 우리는 분단되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전범국인 일본은 통일되고 경제강국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염려스러운 것은 해양 패권국인 미국과 대륙 패권국인 소련 간의 힘 겨루기가 이제 21세기 와서는 미소 간의 대결 일변도에서 미중 간의 대결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해양 패권 국가 간의 냉전적 결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냉전적 결탁은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3.1운동 정신과 임정의 민주공화제를 21세기 한반도 상황에서 보다 새롭게 다듬고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 체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반민주적인 정치 기득권을 강화해온 냉정 세력들 간에 참으로 요상하면서도 매우 음험한 이 공조 관계가 어떻게 적대 세력들 간에 형성되고 작동했는지를 철저하게 이제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고약한 메커니즘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는 정착되기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영화 공작을 보셨으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대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못 보신 분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 갈등이 지난 70여 년간 줄기차게 지속되어 온 것은 이 분단과 갈등으로 온갖 이익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득을 얻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기득권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분단된 두 체제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은 각 체제의 지배 집단은 자연스럽게 배타적, 비민주적 권력으로 변질됩니다. 지배 권력은 상대방을 악마로 낙인 찍습니다. 상대방을 악마로 낙인 찍으니까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악마화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될 뿐 아니라 법률 체계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를테면 방공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같은 그 속에 제도화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악마화 과정에서 스스로 악마가 되고 맙니다. 악마화를 이걸 시행하고 집행하게 되면은 그 집행자는 자기가 악마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마화하니까 두 악마가 서로 악마로 변질시키는 비극이 탄생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둘째로는 적대적 공생의 특징은 권력 주체의 명시적 혹은 공식적 언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력 주체의 공식적 발표에서는 항상 상대방을 초전박살의 대상으로 보고 악마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워하고 악마화하면서 어떻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게 모순이죠. 이 모순적 상조 관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지배 집단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색깔론적 통제에서 이 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온갖 민주 인사들을 그 색깔론으로 통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유지되어야만이 양 체제 안의 지배 집단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북풍공작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보다 평화적인 민족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는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작동을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일에 실천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실 2016년과 2017년 한국에서 터져나온 촛불 시민혁명에서 이 역설적 공생관계로 온갖 이득을 챙겼던 정치 세력은 일단 철퇴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히 맞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이 현 정부는 지난날의 적폐를 조용히 그러나 착실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자연스럽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지금 탈냉전 변화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발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정신을 계승한 촛불혁명의 그 비폭력적 위력과
자발적 에너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냉전 체제는 허물어지고 있는 듯 하며 나아가 새로운 평화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계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관해서 한두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의 핵심은 지난해 7월 베를린에서 밝힌 신한반도 평화 비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은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개성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8.15 광복적 경축사에서 제안된 동북아 6개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 플러스 원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보다 구체적이고 대담한 새로운 평화 번영의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 공동체 구상이 이제 기초가 되며 그 규모와 그 포용성에 있어 세계 어느 다자적 경제 공동체보다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더 큽니다. 국내 총 생산 GDP의 세계 전체 국가의 7개 국가의 이 GDP의 총량은 세계 전체 GDP의 50%가 됩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EU의 GDP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세계 최대 경제 다자 협력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평화와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히고 정책적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했고 이것이 이 새로운 거대한 아세아 철도 공동체에서 나는 보다 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요인은 북미 모두가 절박한 임계점에서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공동점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절박함과 간절함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탄 로켓 시험 발사 성공으로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미국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등 국내 정치가 절박한 변곡점까지 올라갔지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 중간평가에서 공화당이 만일 참패한다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국내적 정치적 상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국면을 열게 되는 데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한 외교 정책의 실패가 또 한 몫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의 전략적 인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항상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대안적 전술로 트럼프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제시했지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와 그 지도자를 정상적 체제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와 1대1 양자 담판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똑똑한 사람, 프레디 스마트 쿠키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또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병든 강아지라든지 뭐 로켓 가지고 장난하는 아이라고까지 했지만은 이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는 트위터를 통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연애 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 이게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능한 여성 사회학자인 다니엘 앨런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를 보면은 예측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정책을 예측 불가능한 굉장히 무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교수는 그렇지 않고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일관성 있게 아주 내실이 있는 정책이다. 영어로 coherent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글을 보면요, 거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자 기구와 협상하기를 꺼려합니다. 다자 기구로서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항상 성공했던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자 기구는 약화시키거나 무시하고 그 다자 기구 속에 있는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한 나라를 지목해서 그 bilateral negotiation, 아주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기는 그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사업가적 리더십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저서, 거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말한 그런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이게 양자 협상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다자 협상은 안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성공시킨 배경에는 북한의 절박한 민생적 상황이 있다는 점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은 핵무력 완성에 따른 전략적 지위를 내세워 그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다음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추진하는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것이죠. 이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부터 바이래터럴리즘을 강조한 겁니다. 그 트럼프의 바이래터럴리즘하고 둘이 이게 궁합이 맞아서 지금 이제 좋은 새로운 국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질 동기를 없애준다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국이 없애준다면은 핵을 버리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절박한 민생 경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종종 자기 유세 혹은 대중연설에서 김정은을 칭찬할 때 그는 자기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다. 인민의 쌀과 고기국, 민생의 기본을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협력하면서 고도 성장을 누리고 있는 중국과 월남을, 베트남을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정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극복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평화 정착을 위해 이 동북아 6개국 플러스 1의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6개 나라와 미국이 참여하는 7개국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없습니다. 오바마가 제시했던 그 TPP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를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7개국은 다 서로 이게 존중하면서 협력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남북이 중심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이 성취해 놓은 평화의 성과를 바탕 삼아 더욱 알차게 결실을 맺게 된다면 남북한과 세계 인류는 앞으로 그 무서운 버섯구름의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지요. 한반도 주변에는 아직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전쟁 대신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중 간의 모순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모순이죠. 갈등이죠. 이 주 모순이 해결되어야만이 부차적인 모순들, 중국과 일본 간의 모순, 한반도의 남북 간의 모순도 나는 해결될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죠. 놀랍게도 우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조치들에서 중요한 모순 극복의 소중한 실마리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남북이 주변 강대국들에 견주어 작은 세력이긴 하지만 남북은 한 민족이기에 수천 년간 같이 살아온 한 민족이기에 공동체적인 유대로 뭉쳐 공동평화와 공동번영으로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주변 강대국들 간의 모순과 마찰도 어느 정도 조정해낼 수 있는 평화 강소국의 저력과 평화 협상국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비록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미 국가연합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제2항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전이 계속된다면은 남북이 함께 시성 타고르가 예찬했던 동방의 평화 등불이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새우였습니다. 지금 2018년에는 새우가 아니고 강대국 고래들을 간의 모순과 긴장과 마찰, 분쟁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정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돌핀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남북이 힘을 합치면 굉장히 영리하고 재빠르고 효과적으로 평화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